그는 밝은 미래와 아름다운 여자친구를 가진 젊은 천재로 꿈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파티에서 쫓겨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낙오자들을 모아 세계 최강의 트리플 클래스 파티로 이끌었다. 이야기는 닉의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아버지처럼 존경했던 존 아르구스에 의해 전쟁의 지배자들이라는 파티에서 쫓겨나면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의 소위 여자친구는 같은 날 그를 배신하고 차버렸다. 불쌍한 녀석은 빗속 분수대에 앉아 흠뻑 젖은 채 아무것도 신경 쓰지 못할 만큼 무너져 있었다. 그는 아르구스와의 싸움을 떠올린다. 아르구스는 가로소라는 남자가 힘들게 번 돈을 모두 가지고 어떤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도망쳤는데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르구스는 그를 비난하며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하고 모험가로서 자질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네가 어릴 적 자신이 너를 거둬주었던 걸 상기시키며 네가 진정으로 속한 다른 곳을 찾아가라고 말한다. 그가 거의 무너져 내릴 즈음 파란 머리 소녀가 우산을 들고 나타난다. 소녀는 그가 길 잃은 강아지 같다고 말하며 태연하게 자신의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건넨다. 닉은 그녀를 쳐다보며 그녀는 아이돌처럼 보이지 않는다 말하고 왜 여기에 있는지 묻는다. 소녀는 자신은 이제 막 시작했고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자 열정이라고 말한다. 소녀는 그에게 우산을 건네주고는 콘서트에 오라고 말하며 쏜살같이 달려간다. 닉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아게이트라는 소녀의 공연에 가게 된다. 그리고 어느새 그는 모든 저축을 쏟아부어 상품을 구입하는 열혈 아이돌 오타쿠가 되어 있었다. 정직한 오타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그는 모험가 길드에 나타나 신입 팀원을 모아 새로운 팀을 만들려고 한다. 거기서 닉은 한 남자를 발견하고 다가가려 하지만 그가 다가가는 순간 그 남자는 모르는 척하고 닉은 결국 아무하고도 말을 못한다. 그렇게 시간을 다 낭비한 후 그는 술집으로 가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메뉴에서 가장 싼 것을 주문한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모두가 웃는 것을 보고 자신도 언젠가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생각한다. 그때 3명의 모험가가 들어와 그의 테이블에 앉는다. 그는 그들이 파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말하려고 하지 않자 그들도 자신처럼 외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모험가들 중 한 명은 사나우면서도 우아하게 생긴 마법사인데 그녀의 수정 지팡이와 화려한 옷차림으로 보아 귀족일 것이라고 닉은 생각한다. 그녀를 잠시 바라본 후 그의 시선은 이미 교회에서 쫓겨난 것처럼 보이는 술 취한 성직자에게로 향한다. 그러고는 드라코니안 소녀인 3번째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닉은 친근한 미소를 지어 보이려 하지만 소녀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음료가 도착합니다. 닉은 침울해지며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이 사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는 술을 한 번에 들이켜고 탁자의 컵을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며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동시에 외칩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채 서로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봅니다. 그들 중 부유한 마법사 소녀 티아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번개 마법, 이 세계에서는 물과 바람 마법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을 성공적으로 시전한 후 그녀는 스승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서 약혼자 알렉스에게 자신의 진척 상황을 알리러 황급히 달려갑니다. 거기서 그녀는 그 남자가 린이라는 낯선 여자와 함께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자신의 남자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친절하게 선생님이 자신의 번개 마법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의 옆에 있는 여자를 보고 누구냐고 묻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약혼자는 그녀가 학교에서 린을 괴롭혔다고 비난하기 시작하며 그녀가 하는 일이라고는 자신의 마법 자랑뿐이라고 폭언을 퍼붓습니다. 그는 갑자기 그녀 때문에 자신이 항상 무시당한다고 느꼈다며 소리를 지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약혼을 파기하고 그녀의 눈앞에서 린과 결혼합니다. 티아나의 학교가 끝난 후 가슴 아픈 소녀는 직장을 구하기 시작하지만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그녀를 거절하며 귀족 아가씨인 그녀는 실제 일에는 너무 부드럽다고 말합니다. 티아나는 모든 곳에서 거절당한 후 경마장에 가게 되고 어쩌다가 처음 몇 번의 내기를 이겨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중독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잃고 거지가 되어 겨우 월세를 낼 정도가 됩니다. 그 후 모험을 함께할 파트너를 찾으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롭고 차가운 표정에 겁먹은 사람들 뿐입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려 하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운도 다 떨어져 닉 옆에 앉아 이 선술집에 있습니다. 닉은 그때 제니라는 사제에게로 시선을 돌려 그의 이야기를 묻습니다. 쟤는 자신이 한적한 작은 도시에서 사제로 일했다고 말합니다. 무랄이라는 어린 소녀가 약초를 구하는 것을 돕고 약간의 돈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소녀가 갑자기 그에게 반해 손을 잡고 결혼해 달라고 청할 때까지는 평범했습니다. 쟤는 자신은 성직자라 결혼할 수 없다며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성년자와의 결혼 제안을 거절하는 순간 소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울면서 바보라고 소리치며 달아납니다. 며칠 후 제니 고이 성직자로 승진하려는 순간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 듯한 표정의 무랄이 경비병들 뒤에 서 있는 채로 그를 찾는 경비병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쟤는 그녀에게 달려가지만 경비병들이 그를 막고 제압합니다. 소녀는 그에게 중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그가 변명할 틈도 없이 쟤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그 후 석 달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지만 변태라고 비난받으며 추방당합니다. 쫓겨난 후 쟤는 여인숙에서 한 여인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여인의 허리 통증을 덜어주고 그 대가로 미궁 도시에 가서 모험가가 되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쟤는 이렇게 해서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가 되어 결국 이 선술집에 앉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둘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닉은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믿을 수 없다며 그들도 같은 생각인지 묻는다. 하지만 쟤는 마왕을 물리치겠다고 선언한다. 닉은 쿠란이라는 드라코니안에게로 돌아서서 그녀의 이야기도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소중한 것을 도둑 맞았고 그것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서 도둑 맞았다며 소리친다. 그러자 닉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클로드라는 여자에게 차이고 그녀가 자신을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갑자기 닉은 거꾸로 뒤집힌 채 얼굴이 바닥에 붙은 상태로 깨어난다. 그들이 모두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 모두를 깨우고 나가라고 말하지만 그곳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제나는 차분하게 그에게 자신의 집이니 그가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날 아침 4명의 패배자들은 길드에 들어와 젊은 접수원을 마치 자신들에게 뭔가 빚진 것처럼 쳐다본다. 나이든 길드 여인이 나타나 귀여운 접수원을 올린 것에 대해 그들을 야단친다. 그녀는 닉을 전쟁의 명인들에서 알아보고 그들의 길드 등록 양식을 확인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커런을 가리키며 그녀가 시급 던전을 솔로로 클리어하고 살아 돌아온 유명한 생존자 소녀라고 말한다. 그녀는 모험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라며 그들의 파티 이름을 묻는다. 닉은 자랑스럽게 생존자라고 대답하며 미소 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이들도 그 이름에 동의하며 새로운 파티 이름을 외친다. 등록이 끝난 후 닉은 새로 꾸린 파티의 규칙 3가지를 제시하는데 서로의 취미를 건드리지 않고 돈을 항상 신경 쓰며 무슨 일이 있어도 모두 살아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돈을 관리하는 대신 모두가 함께 돈을 아끼는 책임을 공유하자는 닉의 제안에 그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닉이 금고를 못 열 거라는 우스갯소리와 함께 웃음이 터진다. 그때 재미돈에 대해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고 묻자 닉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잼은 닉이 서로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의심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커런은 그것이 다소 짜증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모두 다시 누군가를 믿고 싶다는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로 한다. 파티는 끈적끈적한 수로로 향하는데 그곳은 현재 그랭크인 그들이 탐험할 수 있는 세계의 미궁 중 하나이다. 닉이 앞장서서 2개의 던전을 클리어하면 프랭크로 승급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 던전들이 초보 모험가들이 모험가 일에 익숙해지는 연습장과 같다고 덧붙인다. 닉이 강의를 계속하던 중 갑자기 미끈거리는 것을 밟지만 다행히 함정은 아니었다. 그때 그는 생존자 파티의 첫 번째 먹잇감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잡초를 먹고 있는 작고 해가 없어 보이는 작은 슬라임이었다. 모두 그 작은 생명체가 너무 귀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닉은 이 젤리 같은 귀여운 생명체가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농장에 잠입하면 소를 먹어치우는 거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 다음 그는 슬라임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가볍게 슬라임의 핵을 꺼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나중에 돈으로 교환할 수 있으니 그 수정들을 모두 모아두라고 말하며 마무리한다. 정상으로 가는 길에 잼은 티아나에게 파티에 가입한 것이 도박이었냐고 놀리며 티아나는 잼이 자신의 일에 간섭한다며 닉에게 항의한다. 닉은 미소를 지으며 이 파티를 결성한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을지 조용히 생각한다. 잼은 슬라임을 쓰러뜨리려고 하다가 생명을 빼앗는다는 게 좀 죄책감이 든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잼을 설득하려 하고 왜 몬스터들이 인간을 공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닉은 모두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상기시키고 티아나는 지금까지 슬라임에게서 본 변화는 속도가 빨라진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과거 오크와 고블린을 쓰러뜨렸던 경험을 자랑하지만 바로 그 후에 넘어지고 닉은 이곳 슬라임들이 끈적끈적한 액체를 발사하고 바나나 껍질처럼 미끄럽다고 말합니다. 마법사는 실수한 후 당황하여 화가 나서 얼음춤을 시전하지만 빗나가 커런을 향해 날아가고 커런은 간신히 검으로 막습니다. 티아나는 괜찮냐고 물으며 사과하지만 커런은 차갑게 대답하며 다음에는 자신이 실수로 공격받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의 새롭게 싹튼 유대감은 금이 가고 두 소녀는 서로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던전 최상층에 도착하고 닉은 다시 한번 모두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때 잼이 거대한 슬라임 몬스터를 발견하고 닉은 그것이 던전의 보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법사는 혼자서 몬스터를 쓰러뜨릴 수 있다며 갑자기 돌진하지만 완전히 엉망을 만들 뿐입니다. 파티원들은 그 난장판 이후 강가에서 옷을 빨게 됩니다. 닉은 거대한 슬라임이 강력한 마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슬라임을 사방에 튀기는지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잼에게 그의 자리는 후방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닉은 갑옷을 벗고 자신의 모든 강점과 약점을 드러내며 심지어 마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밝히는지 묻자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면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작은 격려의 말을 건네며 그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동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잼은 마침내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티아나는 커렌 앞으로 나서 사과하고 자신의 강점도 밝힙니다. 이 행동이 드래고노이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듯합니다. 티아나가 자리에 앉아 차가운 태도를 보이자 커렌은 재채기를 하며 작은 불꽃을 티아나에게 날려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해줍니다. 티아나는 농담으로 자신을 구우려다 빗나갔다고 말하지만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오해는 풀립니다. 다음으로 영웅들은 고블린 숲으로 향합니다. 닉은 고블린들은 무리에 둘러싸이지만 않으면 일반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갑자기 고블린 하나가 튀어나와 잼을 공격하지만 다행히 잼은 공격을 막아냅니다. 닉이 재빨리 끼어들어 괴물을 처치합니다. 그 후 생존자들은 엄청난 수의 고블린 무리와 맞서 싸우는데 닉이 대부분을 혼자 처리합니다. 그때 티아나가 자신의 탐지 능력을 보여줍니다. 티아나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괴물 중 하나가 일반 고블린으로서는 너무 많은 마법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닉은 팀에게 그것은 아마도 호브고블린이 진화한 형태인 오우거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존자들은 잠시 후퇴할까 고려하지만 보상과 고블린과 오우거를 방치했을 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전진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진화한 오우거에게는 마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닉과 커런에게 의존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가는 길에 커런과 티아나는 다시 신뢰 문제로 말다툼을 하지만 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갑자기 커런이 근처에 괴물이 있음을 감지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재빨리 뒤따릅니다. 잼은 마법 버프로 자신의 힘을 강화하고 티아나는 마법으로 앞길을 뚫는다. 전투가 치열해지자 말하는 오거가 부하들에게 공격을 명령한다. 티아나를 다시 믿고 싶어하는 커런의 다리가 떨리고 티아나도 같은 감정을 느낀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믿고 마법사가 마법을 걸자 커런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고블린들을 없앤다. 그러자 커런이 앞으로 돌진하여 불타는 검으로 활용격을 날려 거대한 오거를 쓰러뜨린다. 전투 후 닉은 보수 증명으로 고블린 뿔을 모으기 시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커런이 가방에 뿔을 넣다가 목걸이를 발견하고 그 기억에 조용히 마음이 상한다. 바로 그때 닉은 진화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오거를 발견한다. 그는 싸움 중에 조금 버벅거리다
뿔을 뽑아낸 후 손에서 놓칩니다. 뿔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커런의 목걸이 위로 떨어지며 금이 갑니다. 에우스스한 지하 감옥 바닥에 커런이 축 늘어져 있는 장면이 플래시백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다가 악몽처럼 큰 곤충이 얼굴 위로 기어오르자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보며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받아들이려 애씁니다. 과거, 그녀가 전 파티원들과 함께 있을 때 커런은 시장을 지나갑니다. 교활한 상인이 그녀가 어떤 목걸이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을 눈치채고 그녀를 속이려 합니다. 그녀가 가자 상인은 그녀의 더러운 손으로 물건을 망가뜨린 용족 괴물은 조심해야 한다며 소리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들을 부르겠다고 위협합니다. 커런은 걱정하기 시작하지만 칼리오스라는 금발 남자가 나타나 쇼핑할 때는 자신에게서 떨어지지 말라고 일러줍니다. 비열한 상인은 칼리오스에게 커런의 실수를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녀에게서 펜던트를 빼앗아 다시 한번 긁어보라고 하자 둘 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그녀가 정말 범인이라면 2배로 지불하겠다는 과감한 내기를 걸었고 그러고는 커런에게 감자 껍질 벗기듯이 펜던트를 벗겨내 상인의 추악한 사기를 폭로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머니에서 커런이 좋아했던 진짜 펜던트를 꺼내 돈을 돌려받고는 그녀에게 건네준 뒤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드래고니아는 영웅을 돕고 세상을 구하는 운명을 가진 자존심 강한 반인종족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그녀는 매일 칼리오스 일행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날, 커런이 가족의 용옥을 닦고 있을 때 칼리오스는 그녀에게 출발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는 아무도 감히 그들의 것을 훔칠 수 없으니 소지품은 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커런은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그 남자를 따라 임무에 나섰고 평소처럼 다른 이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칼리오스의 칭찬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비를 돕겠다고 제안했지만 칼리오스는 그녀에게 파티를 믿고 정말 중요한 순간을 위해 힘을 아껴두라고 말했습니다. 보스인 독사에 가까워지자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등을 맡기라고 말했고 커런은 주저없이 돌격했습니다. 그녀는 어깨로 항아리를 세게 쳐 박았고 그것은 뱀을 격분시켜 그녀에게 모든 주의를 집중시켰고 나머지 파티원들을 뛰어들게 만들었다. 그녀는 칼리오스에게 왜 그렇게 빛나는지 물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들을 믿고 뱀의 시선을 붙잡으라고만 말했다. 그녀는 뱀이 그녀를 감고 독가스로 마비시킬 때까지 계속 그를 불렀고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감자자루처럼 쓰러졌다. 금발 남자와 그의 파티는 약탈품을 모으기 시작했고 악명 높은 치명적인 독에 대한 완벽한 미끼가 되어준 강인한 용기사에게 무심하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가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들이 모두 그녀의 인생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나중에 그녀는 분노에 찬 채로 아버지가 준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진 용의 보석을 되찾겠다는 결심으로 겨우 절뚝거리며 돌아왔다. 그 보석은 그녀의 일생 동안 그녀와 함께 성장해왔다. 확신에 차 있던 그녀는 결국 여관 바로 앞에서 쓰러졌고 여관 주인은 칼리오스와 그의 파티가 그녀가 죽었다고 주장하고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소지품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고 그는 칼리오스가 그녀의 가족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커렌의 따뜻한 얼굴이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는 플래시백이 떠오르고 그녀는 그가 준 더러운 선물을 거의 버릴 뻔합니다. 하지만 슬픔에 압도되어 무릎이 완전히 꺾입니다. 그 후 그녀는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굶주린 채 여관에 들어온 모험가를 보고 문을 활짝 열어 젖힙니다. 그가 유명한 독식가 피프스라는 것을 엿듣습니다. 그녀는 그가 타코를 먹는 멕시코 사람처럼 즐거워하며 음식을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쩐지 영감을 받아 같은 음식을 주문합니다. 나중에 그가 낮에는 전설적인 독고다이 사냥꾼이고 밤에는 미식가라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존 시나처럼 자신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하며 매일 그를 따라다니기로 합니다. 피프스는 그녀의 행동을 눈치채고 크게 티내지 않고 무엇을 사야 할지 힌트를 줍니다. 다음날 그녀는 여관에서 술 취한 남자에게서 그의 검을 구해주고 그는 간단히 고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데 그는 그녀에게 진정한 음식의 맛을 보여주고 순수했던 그녀의 영혼에 깊게 패인 상처를 음식으로 채워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런은 곧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는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길드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닉은 커런의 목걸이와 같은 것을 찾아 헤매고 그녀가 자신에게 화내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뒤에서 아게이트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예전보다 훨씬 집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기분 좋게 놀랍니다. 나중에 분수대 옆에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게이트는 목걸이를 대신해 준다고 해서 용서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꽤 이기적이라고 솔직하게 말하지만 자신이 이기적이었기에 그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닉에게 자신이 커런에게 줄 선물이 되는 건 어떻겠냐고 말하는데 그는 그것을 완전히 잘못 이해합니다. 얼마 후 그는 시장에서 뜨겁게 갓 구워낸 오징어 꼬치를 맛있게 먹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는 그에게 꿈틀거리는 벌레가 얹어진 초마에 은 만두를 먹어보라고 권하는데 거의 죽을 뻔하지만 닉은 다시 웃는 커런을 보고 기쁩니다. 그 후 그는 커런에게 목걸이가 정말 소중했는지 묻지만 그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사실 없어져서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한다. 나중에 길드에서 파티의 작은 모임은 고양이 소녀가 뒤쪽으로 초대하면서 방해받는다. 거기서 할머니 한 분이 그들에게 유대의 미궁을 탐험하고 그 안쪽 깊숙이 숨겨진 전설적인 유물을 회수하는 퀘스트를 준다. 할머니는 그들의 임무가 키즈나 검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실패하더라도 시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다. 초보자 수준의 일처럼 들리는 일에 수천을 제안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닉은 의심을 품고 그녀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돈을 지불할 때 무언가 수상한 짓을 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정리된 후 그들은 닉이 여전히 커런의 목걸이 생각을 떨쳐낼 수 없지만 마치 평범한 모험처럼 던전을 질주하며 검을 찾는다. 잼은 미궁의 과학적으로 발전된 디자인에 놀라지만 닉은 모두에게 수다를 떨지 말고 숨겨진 통로를 찾는 데 집중하라고 말한다. 한편 수수께끼의 목소리가 감시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이 어울리지 않는 파티가 정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보고 싶어 한다. 닉이 계단을 내려가며 지도에 표시된 곳까지 일행을 이끌고 가다가 막다른 길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 램프가 초록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닉은 꼼꼼한 성격이라면서 혹은 징크스 씨처럼 돈으로 가득 찬 비밀빵 냄새를 맡았다면서 서둘러 안으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탱크들이 줄지어 있는 크고 어두운 방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티아나는 정말로 이곳 전체를 다 뒤져야 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닉은 명백한 것을 지적하며 빛나는 빛이 있는 받침대를 향해 곧장 갑니다. 티아나는 재빨리 그들을 멈추고 마법의 시각으로 함정을 탐색합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하게 나타나지만 그들이 받침대에 가까이 가는 순간 불이 갑자기 켜지고 목소리가 일행에게 용감한 여정을 축하하며 말을 겁니다. 낡은 칼에서 흘러나오는 노인의 목소리가 헛소리를 계속 늘어놓자 닉은 무시하고 거기에 놓인 부러진 칼을 조심스럽게 살펴본다. 티아나는 마법 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닉은 자기 와이프보다 못한 쓰레기라고 부르고 그 말에 말하는 칼이 격분한다. 닉은 늙은 칼날에게 셰익스피어 흉내 그만 내고 결속의 검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한다. 칼이 그들이 찾던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자 모두들 충격을 받는다. 늙은이에게 맞춰주는 척하며 닉은 나이를 존중해서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 말에 칼은 아무도 자신을 장비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아무도 단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칼은 자기의 위대함을 가지고 무엇을 할 작정이냐며 당황하기 시작하고 닉은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벌기 위해 팔겠다고 말한다. 칼은 즉시 울음을 터뜨리며 길드의 거짓말쟁이들처럼 또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운다. 티아나가 늙은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묻자 칼은 자신을 개발한 길드가 시제품 검 키즈나를 미궁에 봉인하여 아무도 손에 넣을 수 없도록 했고 그 이후로 훌륭한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힌다. 닉은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돈을 더 잘 이해한다고도 말한다. 키즈나는 앨론처럼 굴지 말고 힘을 선한 일에 써달라고 애원하고 근처 기계가 불길하게 웅궁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때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고 키즈나는 수호자가 이제 곧 온다고 태연하게 말한다. 어디선가 거대한 젤리 괴물이 튀어나와 모두가 도망치게 만든다.
티아나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을 괴물의 추한 얼굴에 쏘아붙이고 커런은 머리부터 돌진하여 괴물을 반으로 갈라버리려 한다. 하지만 키즈나는 이상한 점을 감지하고 닉이 경고를 외치기도 전에 괴물이 얼음 조각을 반사시켜 커런에게 되돌려보내 쓰러뜨린다. 닉은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려고 괴물을 공격하며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자신은 괴물의 주의를 끌겠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공격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미 나노머신으로 만들어졌다며 힘을 사용하라고 애원한다. 그것만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절박한 상황에 닉의 빛나는 칼날이 커지는데 다른 이들은 빠져나갈 수 없는 견고한 문 때문에 애를 씁니다. 닉은 다른 이들을 둘러보며 칼이 커런을 떠올리고 유니온이라고 외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빛이 갑자기 사라지자 닉은 그 쓸모없는 물건을 향해 소리칩니다. 그래도 괴물의 일부를 잘라내려 하지만 수호자가 닉을 날려버리고 골프공처럼 땅구멍에 처박아 버립니다. 공격이 통하지 않자 티아나는 빈결 마법으로 괴물을 얼리자는 기발한 생각을 떠올리고 커런에게 닉을 구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녀가 구멍으로 뛰어드는 순간 괴물이 껍질을 깨고 나오고 두 마법사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한편 잔해 속에서 닉은 갈비뼈가 부러진 것을 깨닫고 포기하려 하지만 커런의 부름을 듣습니다. 닉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커런은 화를 내며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닉은 일어나 커런의 목걸이를 부순 것을 사과하지만 커런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커런은 당대표가 자신에게 그것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의 배신에 격분했지만 그가 언젠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것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털어내고 지금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놀라게 하며 이제 없어져서 다행이라고 말하고 소중한 미소로 그를 격려합니다. 그들의 유대감이 강해지는 것을 본 키즈나는 닉에게 그것을 한 번 더 작동시켜 달라고 부탁합니다. 지상으로 돌아온 타나는 포기하고 잼에게 마법을 낭비하지 말고 닉을 구하는 데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말을 나누는 순간 수호자 뒤에서 눈부신 섬광이 터져 나오고 닉과 커런의 융합으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키즈나는 수호자의 핵이 온몸으로 이동할 수 있어 제대로 공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닉은 엄청난 양의 마법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검격으로 쏟아붓고 그것은 괴물 전체를 비추며 핵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하지만 둘은 무너지고 그들의 융합은 풀립니다. 한편 길드에서는 그들이 할머니와 고양이 소녀에게 검을 자랑하지만 그들은 별로 감명받지 않는 듯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꽤 실망스럽다고 말하는데 아마도 검이라기보다는 낡은 유물에 가깝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수고에 대해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는데 닉은 그것을 승낙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작은 백발의 난쟁이를 향해 돌아서는데 그는 자신을 결속의 검 키즈나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나중에 키즈나는 그들이 얼마나 쉽게 길드 여자를 속였는지 비웃는데 이 때문에 닉은 정의를 수호한다는 자신의 신념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키즈나는 장난스럽게 그건 모두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잼은 여전히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저조하게 지내려는 사람에게는 너무 노골적인 이름을 선택했다는 점을 걱정합니다. 나중에 티아나 방에서 닉이 돈 가방을 테이블에 쏟아놓자 모두들 월급으로 뭘 흥청망청 쓸지 생각하며 들떠한다. 키즈나는 누구랑 같이 가야 하는지 약간 헷갈려한다. 하지만 닉은 서바이벌의 첫 번째 규칙, 즉 서로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그는 키즈나가 칼 형태로 조용히 있으면 아이돌 콘서트에 데려가 주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이미 지루해 죽겠다는 표정을 짓는 키즈나를 본 티아나는 금지 구역에서 열리는 경주를 보러 데려가 주겠다고 제안한다. 단, 자기 돈을 어떻게 쓰는지 불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음날 키즈나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조용히 감상하며 시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근처에 앉아있던 다른 생존자들은 그 모습을 눈치챌 수밖에 없다. 티아나는 무심하게 점화기를 꺼내 키즈나의 눈길을 사로잡고 키즈나는 즉시 흥미를 보이며 칭찬한다. 티아나는 미소를 지으며 교수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을 떠올린다. 한편 닉 선생님은 낡은 물건 몇 개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는 청동 동전 몇 개를 꺼내 모두에게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푼돈이 그들이 가진 전 재산이었기에 모두들 퀘스트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어 티아나의 과거, 마법학교 졸업식 때로 장면이 바뀝니다. 그녀는 선생님께 작별 선물로 받았던 점화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교수님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 함께 밀려옵니다. 그 교수님은 그녀의 스캔들에 휘말려 평생 꿈꿔왔던 현자의 칭호를 얻을 기회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녀를 웃는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수님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웃음을 터뜨리고 그 웃음은 점점 더 강렬해지며 불안하게 변해갑니다. 그가 미쳐서 미친 듯이 웃는 광인이 된 것이 분명해졌다. 티아나는 그의 상태를 돌아보며 그를 깊이 동정하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그녀는 저택에서 다시 깨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편 커런도 깨어났고 잠시 후 잼도 깨어났다. 동시에 닉은 클로드린에 대한 꿈에 갇히게 되었지만 금세 악몽으로 변했고 그는 헐떡이며 깨어났다. 그는 그것이 텔레파시였는지 그리고 카즈나가 그의 꿈속에서 잠꼬대를 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팀은 테이블에 모였고 카즈나는 갑자기 자신에게는 돌아갈 과거가 없으며 생존자들과 보내는 시간이 인생 최고의 시간이라고 소리쳤다. 나중에 그들은 눈 결정이 반짝이는 얼음 감옥으로 향했고 곧 라자투 오거를 발견했다. 모두가 텔레파시로 조용히 의사소통하는 와중에 카즈나는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려고 몬스터에게 돌진하며 모든 것을 망쳐놓습니다. 그는 검술 실력을 제법 잘 보여주고 심지어 패러렐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면 자신의 복제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거를 쓰러뜨린 후 닉이 카즈나에게 다가가 갑자기 기력이 다 빠졌다고 말합니다. 카즈나는 자신이 그랬다고 인정하며 자신의 기술을 발동시키기 위해 그들의 체력과 마법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최대 5개의 복제체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이며 이 모든 능력은 한때 자신을 이용했던 검사의 기술을 복제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타나는 완전 부정행위라고 말하지만 닉은 카즈나가 자신들 편이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카즈나는 다시 유니온을 사용하자고 말하지만 닉은 전투 후에 모두가 쓰러지는 기술은 자주 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며 거절합니다. 한편 커런은 평소처럼 음식 생각뿐입니다. 푸드코트에 도착하자 닉은 지난밤 꾼 꿈을 떠올립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동안 커런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음식 조언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닉이 예산을 다 먹어치우는 건 너라고 놀리자 그녀는 생존자의 첫 번째 규칙을 바로 되받아치며 그를 입 다물게 합니다. 닉이 다시 그녀를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는 근처에 앉아있는 옛대인 클로드린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이미 그녀의 연기에 넘어간 불쌍한 또 다른 소년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울먹이며 동정심을 이용해 그 소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바로 그때 닉이 그들 옆에 나타나 날카로운 말들로 그녀의 연극을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희생양이 클로드린에게 닉이 누구냐고 묻자 클로드린은 폭발 직전인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자 닉은 그 소년에게 선물을 돌려주며 오늘이 생일도 아니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폭로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아이가 닉을 바라보며 클로드린이 한 말이 모두 거짓말인지 묻는다. 나중에 닉이 새로 정찰해야 할 동굴 미군 계획을 세우는 중에 클로드린이 갑자기 나타나 주스를 그의 머리에 쏟아 복수한다. 하지만 닉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다. 그녀는 전에 나왔던 런이라는 큰 고양이 남자를 데려오는데 그는 닉에게 클로드린을 잘 대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협박하려 한다. 닉은 씩 웃으며 그 남자도 철갑 고양이들 중 하나냐고 받아치자 클로드린은 격분하며 그 이름은 철갑 고양이들이 아니라 호랑이들이라고 소리친다. 싸움이 거세지자 레어는 닉에게 나가서 싸움으로 해결하자고 말한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도착하자 닉은 공격 자세를 취하며 싸울 준비를 하지만 갑자기 큰 고양이가 사과한다. 그는 클로드린의 헛소리를 끝내준 것에 대해 닉에게 감사하며 심지어 이제 닉이 그녀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런은 자신이 그녀를 충분히 이용했고 닉처럼 그녀를 쫓는 적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고는 태연하게 닉도 자신의 파티 신입들을 사기치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닉은 잠깐 격분하지만 갑자기 완전 미치광기처럼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레온이 둘이 같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자마자 닉은 그의 턱에 주먹을 날려 그를 바닥에 나가 떨어지게 합니다.
싸움이 시작되지만 큰 고양이는 우리 선생님 닉을 당해낼 수 없어서 거의 즉시 끝납니다. 닉은 그를 제압하고 자신도 돈을 원하지만 친구들을 사기쳐서 돈을 얻으면 그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남자가 뒤에서 몰래 다가와 닉에게 기습적인 바람 공격을 가해 그를 허를 찌릅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자랑을 마치기도 전에 우리 드라코니안 여자아이가 완벽한 기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길드 직원 빌마가 도착하고 큰 고양이가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갑자기 수학 기반의 맨손 싸움을 제안하며 접수원을 심판으로 임명합니다. 다음날 길드 직원은 수학 싸움에 10라운드가 있으며 문제는 매번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각 라운드는 한쪽이 계산을 끝낼 때만 끝나며 더 높은 점수를 얻은 쪽이 자유공격을 얻습니다. 커런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 걱정하기 시작하자 그녀가 추첨해서 이기자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학에 대해 생각하기만 해도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클로드의 조롱은 그녀를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싶게 만듭니다. 그 후 그녀는 모의고사를 치르고 잼은 공부만 한다면 꽤 괜찮은 잠재력이 있다고 축하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시험지를 건네주고 그것은 그녀를 정말 슬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는 훈련 후에는 금방 아인슈타인이 될 거라고 그녀를 격려합니다. 키즈나는 나가는 길에 그들을 위해 싸워주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잼은 키즈나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몇 주 동안 전략을 신중하게 계획하는 한편 잼은 자신의 여자들에게서 정보를 수집한다. 대회 전날 밤 닉은 클로드의 팀이 분명히 뭔가 꼼수를 쓸 것이라고 모두에게 말하고 그들이 이런 종류의 속임수를 전에 썼었다고 밝힌다. 잼은 자신의 여자들이 호랑이 파티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영리하고 아무도 감지할 수 없는 정보 공유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인다. 티아나는 그들이 생각 보석을 사용하고 있다고 추측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키즈나의 텔레파시에 해당하는 테무 버전이다. 닉은 커런에게 티아나가 신호를 줄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한편 클로드는 자신의 부모에게 팔려서 노예가 될 뻔했고 그 후 그녀는 저렴한 테일러 스위프트 룩으로 바보들을 속여 돈을 벌기 시작했으며 닉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바쁜 삶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악몽에서 깨어났고 그녀는 인생을 망친 그에게 벌을 주겠다고 맹세했다. 대회 당일 캣걸이 두 소녀에게 문제지를 나눠주자 커렌은 문제가 어렵지 않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클로드는 첫 번째 문제는 아이들도 쉽게 풀 수 있다며 그녀를 조롱했다. 한편 닉은 타이거맨 런과 싸우다 그가 반격하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 그가 시간을 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닉이 고전하는 것을 본 커렌은 걱정하기 시작하다가 집중해서 먼저 문제를 풀었다. 클로드에게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이자 캣걸이 점수를 발표했고 클로드가 거의 완벽한 점수로 커렌을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커렌이 서둘러 문제를 푼 탓이라고 잠은 예상했다. 닉은 여전히 작은 캣맨의 푹신한 발톱이 자신의 단단한 복근을 해칠 수 없다고 농담했지만 런이 그의 명치에 더티 히트를 날리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그를 쓰러뜨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닉은 이미 커렌이 명백한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수학 문제 부분에서 반칙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페널티 히트만으로 승리할 계획이었다. 그러자 클로드가 또 한 번 공격을 가했고 커렌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닉이 얻어맞는 것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지만 찰리는 그녀에게 자신이 맞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어쨌든 외친다. 그가 다치는 건 오직 그녀의 작은 세뇌 때문이라고. 그 말을 듣고 닉은 웃으며 그녀가 훈련 전에 겨우 20점을 냈을 때 수십 번의 타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발전을 보고 그녀에게 완전히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는 그녀를 자기가 아는 가장 똑똑한 여자라고 부르는데 그 말에 커런은 너무 행복해서 클로드에게 내 쓸데없는 말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라고 말해요. 그녀는 다음 라운드에 집중하고 클로드의 떠벌거림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한편 티아나는 클로드를 계속 주시하며 문제가 어려워지고 커런이 뒤처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포착하기를 기다리는데 클로드는 능글맞은 작은 도깨비처럼 부정행위를 하며 방정식을 술술 풀어요. 닉이 한계에 다다른 것을 보고 티아나는 마법 시력으로 주변을 살피지만 부정행위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요.
닉이 또 페널티 타격을 받은 후 티아나는 파이프로 딱 소리를 내며 모두의 주의를 끌고 길드 여자에게 느린 수학 시합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내라고 제안해요. 조합장은 먼저 끝내는 사람이 연속으로 7번의 페널티 펀치를 받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하지만 닉은 그저 씩 웃으며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고양이 소녀가 커렌과 뱀 소녀에게 모든 종이를 건네주고 티아나는 클로드의 속임수를 보려고 예리하게 눈을 뜨고 기다린다. 커렌이 전력을 다하는 것을 보고 클로드는 자만심에 차서 어딘가에 숨어있는 자신의 남자에게 계산기를 가져오라고 말한다. 두 소녀가 필사적으로 연필을 휘두르는 동안 티아나는 저 멀리 마법 기운을 감지하고 파티원들과 함께 이동한다. 닉은 눈치채고 런에게 팀원이 없는 것을 놀리며 호랑이 남자는 그들이 자신의 치밀한 계획을 알아챘다고 걱정한다. 당황한 그는 클로드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치지만 그것은 그녀를 더욱 화나게 할 뿐이며 조합장의 의심을 키운다. 한편 클로드는 탑에 있는 덕후와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키즈나는 마침내 파티원들과 함께 나타나 뒤에서 그를 맞이한다. 한편 클로드는 속이 타들어가고 좌절하여 덕후에게 너무 오래 걸린다고 소리친다. 바로 그때 티아나가 그 망토를 두른 바보랑 나타나서 생각의 보석을 모두에게 자랑하듯 흔들었어요. 길드 여자는 금발 여자에게도 그런 게 있냐고 물었고 티아나는 화가 났어요. 그러자 경비병들이 그 엄청 큰 고양이를 감옥으로 데려갔지만 클로드는 평생 고생만 했고 아무도 자신을 비난할 권리가 없다고 중얼거렸어요. 커런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티아나는 누구에게나 변할 기회는 있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그들은 모두 커런의 놀라운 수학 실력을 축하하기 위해 선술집으로 향했어요. 감옥에 갇히는 동안 호랑이 남자는 실버 타이거라는 모험가 파티를 떠올리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그 무리를 이끌었던 건 비샷이었는데 머리가 둔한 다른 호랑이들 사이에서 날카로운 지능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었고 그는 바로 그의 친형이었어요. 비샷의 재치 덕분에 그들은 악명 높은 메카스텔 문엘 미궁을 정복하고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손에 넣었어요. 하지만 그의 무모한 성격 때문에 일찍 목숨을 잃게 되고 런은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한 경비병이 티게리안의 감옥으로 들어와 경고 없이 칼을 뽑아들고 그에게 겨누며 그의 일행이 팔았던 보물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암시장에도 그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비병이 그에게 아직 보물을 가지고 있냐고 묻자 런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어떻게 알았냐고 되묻습니다. 알고 보니 레어는 너무 위험해서 감히 팔지 못한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그는 마침내 그것을 꺼내 보입니다. 키즈나와 놀랍도록 닮은 진화의 검이었습니다. 한편 생존자들은 최근에 번 돈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도박의 여왕답게 차나는 카지노 테이블에 자신감 있게 앉아 주변 사람들을 예리하게 살피면서 게임에 몰두합니다. 동시에 닉은 아이스크림을 사러 온 키즈나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키즈나가 아이스크림을 사려는 순간 바로 앞에서 매진되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닉이 키즈나에게 가볍게 도박을 해볼까 묻지만 키즈나의 검은 내장된 윤리 프로토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답한다. 그때 키즈나가 카드 한 벌을 들고 있는 남자를 보고 그 카드에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마법 방지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바로 그때 사냥감을 찾는 거대한 사자가 카지노로 다가온다. 카지노 안으로 돌아와서 차나는 다가올 승리의 달콤한 향기를 느끼며 이 방 안에 아무도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녀가 이기고 떠나려는 순간 앞서 본 거대한 사자가 카지노로 난입하여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린다. 그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고 그가 우리의 주인공 닉을 노리고 있으며 큰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난다. 그의 생각이 닉에게 집중되면서 그 괴물이 사실 런이며 그의 짐승으로의 변신은 그가 전에 소환했던 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는 예전에 우리 주인공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기억한다.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 감옥 안으로 향하자 검이 런의 속박을 끊으며 그에게 마침내 파괴적인 힘을 해방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누구를 먼저 멸망시킬 계획인지 묻는다. 칼날과 그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너무나 강렬해서 근처의 경비병은 바지에 실례를 한다. 런은 침착하게 파괴의 검에게 자신의 목표를 말하고 검이 여전히 강력한지 묻자 검은 100년 전 것이며 그 이후 기술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자랑스럽게 대답한다.
주저없이 레어는 검을 잡고 진화라고 외치며 이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변신한다. 런이 주변을 마구 파괴하는 동안 티아나는 아게이트에게 저 엄청난 고양이를 카지노에 누가 들여보냈냐고 묻는다. 티아나는 카지노에 들어올 때 무기를 맡겼다는 것을 깨닫고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바로 그때 거대한 고양이가 그녀 앞에 나타나 닉이 어디 있는지 묻는다. 티아나는 그가 누구인지 무심하게 묻지만 그가 런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얼어붙는다. 그의 거대한 크기에 놀랐지만 그녀는 여전히 닉의 위치를 밝히기를 거부한다. 런은 가볍게 넘기지 않고 거기서 바로 끝장낼 거라고 위협하며 자신의 후각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거짓말까지 맡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자는 침착하게 거대한 고양이를 설득하여 경계심을 풀게 한 후 갑자기 번개를 쏘아 그를 태워버린다. 그녀는 도망치려 하지만 거대한 고양이는 순식간에 다시 일어서서 카지노 테이블 전체를 그녀 앞에 던져 길을 막는다. 티아나는 짐승이 그렇게 빨리 회복된 것을 이해하려 애쓰며 눈을 크게 뜬다. 재빨리 생각을 바꾼 그녀는 아게이트의 매니저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그의 엄청난 부의 열쇠임을 지적한다. 그 남자가 그녀를 급히 안내하며 나가려는 순간 티아나는 다시 돌아서서 격분한 짐승에게 친구를 믿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한다. 런은 초고도로 발달한 감각을 사용하여 공기를 맡으며 아주 작은 거짓말까지 감지하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은 그는 비웃으며 그것을 한심하다고 부르며 이것이 희망의 냄새인가 하고 생각한다. 티아나가 인질로 잡아도 닉을 유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큰 고양이가 티아나에게 덮치지만 닉이 티아나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막아섭니다. 그때 진화의 검이 다시 말을 걸며 같은 종류의 검이 근처에 있다고 경고하다가 오랜 숙적, 결속의 검임을 깨닫습니다. 오랜 원한을 풀 기회에 고무된 암흑의 검은 레온에게 자신의 모든 힘을 풀어 그를 더 크고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형시킵니다. 결속의 검은 즉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차리고 암흑의 무기가 런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까지 삼키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티아나는 우리 소년에게 유니온을 사용하라고 외치고 그는 재빨리 기회를 잡아 현장에서 그녀와 융합합니다. 그 융합에서 아름답고 장엄한 거의 소녀 같은 모습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유니온 형태는 빙하기라는 얼리는 기술을 사용하고 또 다른 공격을 가하지만 레어는 아무렇지도 않게 뚫고 지나갑니다. 바로 그때 그의 분노에 균열이 생기고 런은 자신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의문을 품으며 단지 닉과 잠깐 장난치고 싶었을 뿐 실제 목표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폭주하는 검이 그를 너무 몰아붙였고 이젠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있어요. 검은 레온이 진정되는 것을 감지하고 필사적으로 그를 다시 광기에 몰아넣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라고 부추기지만 이번에는 레온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진화의 검은 차갑게 말합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런은 검의 지배에 맞서 싸우며 자유를 갈망합니다. 검은 그의 최악의 기억들을 이용해 그를 괴롭히죠. 그는 도움을 외치고 갑자기 성스러운 빛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닉과 티아나의 장엄한 합체 형태가 나타나 마법을 무효화하는 카드를 사용하여 검의 지배를 깨뜨리죠. 그들의 도움으로 런은 구출되고 다시 자신의 감방으로 돌아와 자신의 행동을 반추합니다. 닉이 방문을 오고 레어는 능글맞은 미소로 그를 맞이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구경 온 거냐고 농담을 던지죠. 닉은 다행히 카지노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안심시켜줍니다. 하지만 그곳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짧지만 필요한 대화 후 닉이 떠나자 레오는 눈에 띄게 안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날 닉은 조깅을 하다가 머릿속에서 아게이트의 목소리가 자신을 응원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신의 충성심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게이트가 다음 레벨에 도달하려면 상품을 사야 한다고 말하자 그녀의 탐욕에 실망합니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아게이트는 닉에게 인생의 목표를 찾았는지 묻고 자신의 팬들처럼 산소 낭비가 되면 죄책감을 느낄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닉은 할 말을 잃고 그날 자신을 잡범이 되는 것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그녀가 자신의 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게이트는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감상해졌는데 닉은 그것이 그녀가 활동 중단을 한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도니의 술집으로 돌아와
아이돌이 되기 전 본명이 벨 하진스인 아게이트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그저 재미로 노래를 부르다가 어느 날 한 프로듀서가 나타나 자신의 회사에 영입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대머리 프로듀서를 쫓아내려 하지만 돈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듣고는 손을 들고 그녀의 매니저가 됩니다. 그날 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아이돌을 보고 노래하고 팬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열망에 불이 붙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줄스라는 이름의 아이돌 트리오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순간을 즐기지만 도니는 무능한 돈에 눈먼 남자가 되어 그녀를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로만 보고 도박 중독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서 그녀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아게이트는 혼자 앉아 도니가 자신과 함께 꿈꿨던 모습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생각합니다. 그는 고든 램지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바를 열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클로드린이 닉의 존재하지 않는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것을 보고 닉은 망연자실하여 비를 맞으며 마치 무생물처럼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정심에서 그에게 말을 걸기로 합니다. 며칠 후 아게이트는 도니가 자신의 돈을 태우는 카지노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녀는 천사라기보다는 도박 악마에 가까운 여자를 발견하는데 그 여자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볍게 제압합니다. 잠시 후 천사는 마법 존재로 변신하여 그녀 눈앞에서 괴물을 처치하고 아게이트는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나중에 그녀의 매니저는 도니에게 모든 빚을 청산하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그 조건으로 아게이트를 잊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게이트는 깊은 슬픔을 느끼며 그에게 자신이 그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이제 자신에게 해롭고 더 이상 그를 고치려고 애쓸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도니는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크게 성공해서 그녀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자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녀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 후 닉은 아게이트의 컴백 콘서트에 나타나고 그녀는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로 무대를 열며 팬들에게 최근 카지노 사건에서 천사를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떠난 아우라 농장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닉은 이상한 친숙함을 느낀다. 그녀는 힘든 시절 희망을 얻게 해준 전설의 성기사이자 자신의 새로운 영웅에 대한 곡을 컴백곡으로 발표할 거라고 밝히며 그를 더욱 놀라게 한다. 콘서트 후 아게이트는 공원에서 다시 닉에게 텔레파시를 걸고 그가 망상에 빠져있다며 놀리다가 그가 더 이상 장난치지 말고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지 말하라고 하자 잠시 망설이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두 사람은 놀랍도록 훈훈한 속마음을 나눈다. 다음 날 키즈나는 잼에게 아이들을 납치하는 이상한 유령 점핑맨에 대한 기사가 실린 잡지를 가져온다. 키즈나는 그 남자가 공중에서 뛰어다니고 아무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하며 매우 신이 난다. 커런은 그가 정말 악당이라면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닉은 그 이야기가 가짜라고 말하며 끼어들고 키즈나는 고집센 아이처럼 그 남자가 진짜라고 주장하며 바로 반박한다. 그때 올리비아 테일러라는 녹색머리 여성이 갑자기 나타나 이름 없는 남자 이야기를 듣고는 매우 기뻐하며 자신이 그 잡지 기사를 쓴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힙니다. 올리비아는 미궁 도시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지면 언제나 깊이 파고들어 배우를 밝히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긴다고 설명합니다. 그날 밤 좀은 술에 취해 어린 소녀를 따라 좁은 골목길로 비틀거리며 들어가는데 그의 눈앞에서 그 아이가 갑자기 납치당해 사라집니다. 닉과 함께 걷던 키즈나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좀이 위험하다고 말하며 두 사람은 친구를 찾아 서둘러 달려가 거의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남자가 소녀를 납치하려는 것을 좀이 막는 순간에 도착합니다. 이름 없는 남자는 실존 인물이었고 키즈나는 즉시 그와 싸움을 벌이지만 범인은 현장에서 도망칩니다. 위험에서 벗어나자 좀은 어린 소녀를 레드라는 여자에게 데려가고 그녀는 소녀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닉은 소녀에게 그 남자가 누구였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정말 이름 없는 남자였고 자신의 어머니가 그를 추적하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녀의 이름이 리안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잼은 그녀의 말을 믿는다고 덧붙입니다. 갑자기 리안나는 잼의 용감함에 감탄하여 그를 스승으로 삼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잼은 그녀가 제자로 삼기에는 최소 15살은 어리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때까지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간절히 묻습니다.
잼은 그저 그녀에게 쉬고 발걸음 치는 남자를 다시 쫓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리안나는 곧바로 동의하고 잼을 기쁘게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날 생존자들은 발걸음 치는 남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현상금 기사단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카운터의 고양이 여자는 귀중한 현상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지 않고 니글 전직 전쟁의 귀재 멤버로 재빨리 알아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간단한 현상금 사건을 맡기며 헤일 하디라는 남자를 잡으면 몇십만 디나스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접수원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자 방 안에 다른 현상금 사냥꾼들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며 그들을 알아보고 그중 한 명은 그들이 현상금 사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다고 비웃습니다. 그냥 넘어갈 리 없는 우리의 도박 여왕 차나는 그 남자에게 내기를 걸며 한번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임무를 받은 생존자들은 쓰레기 처리장으로 알려진 빈민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표적을 찾기를 바라며 그들은 문지기에게 다가가 정보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말 대신 그 남자는 그렉이라는 사람의 개가 최근에 수컷 강아지 10마리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이 그에게서 아무런 유용한 정보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는 갑자기 그들에게 날가바라는 사람과는 절대 마주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는 길에 한 무리의 깡패들이 그들을 강탈하려 합니다. 하지만 일행은 그들을 손쉽게 제압하고 닉은 우두머리로부터 그들이 추적하는 남자가 침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캐냅니다. 일행은 앞으로 나아가 빈민가를 지나며 그곳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직접 목격합니다. 키즈나는 그 지역을 금방 알아보고 순식간에 표적을 찾아냅니다. 헤일은 도망치려 하지만 그들은 재빨리 그를 밧줄로 묶습니다. 바로 그때 대머리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널가바이며 헤일을 자신의 환자라고 밝힙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환자를 왜 데려가는지 따지며 화를 냅니다. 닉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잠깐의 설정 끝에 널가바는 마지못해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죄인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널가바는 그들처럼 전직 사제이며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치료할 만큼 자격이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는 지금 빈민가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키즈나는 날가바에게 걷는 남자에 대해 물어보려 하지만 그에게서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생존자들은 현상금을 받으러 길드로 돌아가고 티아나는 내기를 쉽게 이겼다며 자랑할 기회를 잡습니다. 그녀는 상금을 받아 계산대로 바로 가서 길드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 음료를 대접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다음날 생존자들은 걷는 남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바라며 접수원에게 다가갑니다. 접수원은 자기는 잘 모르지만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본 수상한 사람이 있다며 리아나와 함께 앉아있는 올리비아를 가리킵니다. 생존자들은 올리비아를 경계하며 그녀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더 조사하기로 합니다. 닉은 자신의 팀에게 모든 출구를 봉쇄하라고 명령하고 올리비아에게 이틀 전에 어디에 있었고 아이들을 납치했는지 묻기 직전에 그 여자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지붕에 구멍을 뚫고 도망칩니다. 나중에 여관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뜻밖의 손님이 나타납니다. 잼은 금발의 성숙한 여성을 곧바로 아다로 알아보고 닉은 전설적인 파티, 그랜드 셰프의 유명한 낭만적인 요리사의 열렬한 팬이라고 고백합니다. 간단한 인사 후 그 여자는 딸 리아나의 난폭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잼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에 아이는 자기 주인이 완전 겁쟁이라고 생각하며 격분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소녀들이 자신을 괴롭힌 이유로 한 소녀의 거짓말 때문에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녀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그녀와 같은 어린 소녀들 주변에서는 몸이 말 그대로 얼어붙고 숨을 쉴 수 없게 된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그가 납치범들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묻고 잼은 어떤 성인이라도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할 것이지만 어쩌면 그것은 그가 실제로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리아나는 그 후 15살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아다는 딸을 수상한 사제에게 시집 보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리안나는 결혼은 단호히 거절하며 남자친구에 대한 기준이 높고 잼을 주인으로만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상황이 심각해지고 아다는 그들이 스태핑맨이 자신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본 이상 무의미한 임무를 그만둘 것을 조언합니다. 닉은 그녀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고 말하고
아다는 그가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애라고 받아칩니다. 닉은 그걸 인정하고 아이들이 납치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다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리안나가 고아가 되지 않도록 발을 빼겠다고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닉은 그녀에게 자신의 파티를 훈련시켜 줄 것을 부탁합니다. 주저없이 파티 리더볼을 지켜보던 그녀는 마음을 바꾸고 마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스태핑맨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마법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수프를 대접하며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스태핑맨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강화 마법인 라이트 바디를 닉에게 가르치고 줄타기를 10번 건너뛰라고 합니다. 그는 9번째 점프까지는 가볍게 해내다가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부터 쿵하고 떨어져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날 밤 스태핑맨은 또 다른 어린 아가씨에게 섬뜩한 손길을 뻗지만 키즈나와 커런이 구해냅니다. 잼은 그가 항상 똑같은 시간에 공격하는 것에 의아해합니다. 닉이 그에게 올리비아냐고 묻자 그 남자의 얼굴이 순간 왜곡되더니 지붕으로 달아납니다. 키즈나는 보통 사람이 저렇게 많은 마법을 쓸 수 없다며 아마 마법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닉은 오랜 친구를 찾아가 유물 전문가에게 정보를 얻는 대가로 음식을 건넵니다. 런은 그에게 환상광의 보석이라는 유물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그것은 사용자의 존재를 숨기는 유물이며 사용자의 이름을 말하면 마법이 풀린다고 설명하는데 닉은 이미 그걸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레어는 그가 누구인지 완전히 확신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닉은 훈련 중에 거의 100덤블링을 할 정도로 활기 넘치는데 어릴 적 처음 시작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옛 스승님은 마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체력을 기르라고 하셨고 작은 체격이 약점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현재로 돌아와 닉은 스파이더맨처럼 움직이며 피크 오라를 발휘하지만 여전히 경신술을 완벽하게 제어하지는 못합니다. 잼은 스태핑맨에 대한 확실한 단서를 찾았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들은 새로운 것이라고는 최근에 왔다는 아이의 시체뿐인 빈민가로 향합니다. 그들이 시체를 조사하려고 다가가자 키즈나는 텔레파시로 누군가 미행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갑자기 가운을 입은 인물이 닉을 습격합니다. 그는 경신술을 사용하여 그녀의 엄청난 주먹을 피합니다. 하지만 그 마법은 올리비아의 의심, 즉 그가 스태핑맨이라는 의심을 확신시켜줍니다. 그녀는 마치 휴지처럼 레이를 부수기 시작하고 키즈나의 독특한 기술에 자신의 그림자 분신으로 응수합니다. 닉은 기회를 잡아 올리비아에게 그냥 인정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후드를 벗고 자백합니다. 올리비아는 그가 스태핑맨이었다는 사실에 솔직히 실망했다고 말하며 자신은 그를 코스프레할 뿐 실제 납치범이 아니며 옥상 점프라는 취미만 공유할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들은 함께 연간실에서 관을 열지만 처음에는 시체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자세히 보라고 말하고 그러자 소녀의 모습이 너무 완벽해서 그들의 감각이 마법에 속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키즈나는 시체를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고 제안하고 그때 그들은 환상광의 보석 조각을 발견합니다. 올리비아가 그것을 부수자마자 소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여관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그녀가 도망친 대장장이의 딸임을 알아냅니다. 잼은 시체가 쓰레기와 함께 버려졌으므로 범인이 그 지역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가 소녀를 부모에게 돌려주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자 잼은 조용히 스태핑맨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인정한다. 다음날 밤 닉은 옥상에서 다시 스태핑맨을 발견한다. 그는 얼굴 없는 인물을 기습 공격에 실패했다고 조롱하고 그 남자는 그의 다듬어진 무술을 칭찬하며 그를 놀라게 한다. 닉은 진지한 어조로 바꾸어 그가 자신의 작전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같은 수법을 계속 사용하는지 묻는다. 하지만 스태핑맨은 체인을 던져 대답한다. 닉은 근접전을 위해 돌진하며 특히 쓰레기 수거장 근처에서 일어난 납치 사건의 이유를 알아냈다고 말한다. 스태핑맨은 믿지 않지만 닉은 그의 얼굴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발차기를 멈추고 뒤로 물러선다. 그는 의심스럽고 자격과다한 의사가 빈민가에서 연구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저없이 날가바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름이 갈라지고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날가바의 가면이 사라지고 그는 진실을 밝혀낸 닉을 축하합니다. 닉은 아이들이 황색 악마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며 더러운 놈이 배후에서 조종하지 않는 이상
빈민가에서 도시 아이들에게 그 병이 퍼질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의사가 자신에게 단서를 제공했다며 씩 웃습니다. 그는 잼도 아이들을 납치하여 치료제를 찾는 미친 듯한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알아챘다고 덧붙입니다. 날가바가 말할 기분이 아닌 것을 알고 닉은 돌진하여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노인은 그것을 예측하듯 받아냅니다. 마지막 발차기는 지붕을 뚫고 둘을 아래 창고로 날려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는 의사가 항상 같은 길을 이용한다는 점을 능글맞게 언급하며 나머지 팀원들이 그의 쭈글쭈글한 모습을 덮칠 준비를 합니다. 잼은 그가 왜 여기서 멈췄는지 묻고 날가바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잼은 이미 황색 악마병이 성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소녀가 아버지의 뒤를 잇고자 환자 샘플을 통해 우연히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아무도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전에 멈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늙은 의사는 딸이 왜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끔찍한 탄식을 터뜨리고 그녀에게 필요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아이들을 희생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하며 쓰러집니다. 잼은 한때 존경했던 상급자에게 실망하고 어떻게 자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의사는 그가 순진하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의 의무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비틀린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잼은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 남자를 현실로 되돌립니다. 그는 의사에게 자신이 빼앗은 어린 소녀를 기억하는지 묻고 대머리 늙은이가 자신의 많은 희생자 중 한 명을 이미 잊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는 그에게 생명 없는 딸의 시신을 돌려받았을 때 부모의 얼굴 표정과 이웃 전체가 눈물로 슬퍼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잼은 그 아이들이 이름 없는 길 잃은 아이들이 아니고 그의 딸처럼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라고 일깨워줍니다. 날가바는 사과하며 우연히 신부를 만나 필사적으로 매달려 신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잼은 그가 진료소를 통해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왔다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왔다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진정한 의사였습니다. 그가 여전히 긍정적인 말만 해대자 대머리 남자는 피를 토하며 웃고는 그를 막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잼은 단호하게 무슨 일이든 한 걸음씩 해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키즈나는 위험한 것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그 순간 경고하자 에너지빔이 늙은 의사의 가슴을 관통합니다. 하얀 가면을 쓴 기사가 나타나 의사에게 영원한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신을 구하러 왔다고 하더니 명령이 바뀌었다면서 수십억 가치의 그들의 소중한 환상 강도를 박살냈다고 자랑하더군요. 날가바는 그저 붙잡히기로 선택한 순간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고 답했습니다. 잼이 그에게 다가가려 하자 가면 쓴 기사는 텔레파시로 그를 밀쳐내고 적에게 동정심을 낭비하지 말라며 차라리 자신을 구하라고 비웃습니다. 커렌과 티아나가 도와주려고 달려들지만 하얀 가면은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며 그들을 날려버립니다. 마치 나니아로 걷어차인 것처럼 말이죠. 잼은 의사를 치료하면서 그는 항상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잊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른바 친절함은 무력한 자들을 구하려는 이기적인 욕구일 뿐이며 그런 사고방식은 그와 그의 친구들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바로 그 후 닉은 유니온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모두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을 보고 망설입니다. 올리비아는 그에게 시간을 벌어줄 테니 선택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하며 재빨리 그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잼이 허락하자 그녀는 완벽한 액션으로 하얀 가면을 다른 차원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녀는 그의 정체를 밝히고 자신의 여러 가지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를 제압하기 위해 온 엄격한 엄마입니다. 화이트 마스크는 너무 많이 아는 것이 고양이를 망쳤다고 말하며 검으로 돌진하지만 그녀는 뜨거운 감자 다루듯 가볍게 잡은 후 잇따른 발차기로 그의 가면을 부수고 그를 넘어뜨립니다. 화이트 마스크가 회복하기 시작하자 올리비아는 고대 장비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닉과 잼이 힘을 합쳐 처음으로 화이트 마스크가 당황합니다. 상대할 만한 적을 만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본격적으로 중력 마법을 사용하여 올리비아를 바닥에 고정시킵니다. 그 후 그는 산보다 무거운 검으로 주인공을 거의 압살하려 하지만 닉은 속도 기반의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고 화이트 마스크는 처음의 기본적인 이동 마법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닉이 공중을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한편 올리비아는 하늘로 갈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압력이 줄어든 것을 알아채고 중력 마법에서 벗어납니다. 닉의 번개 같은 공중이동에 화이트 마스크의 시선이 쏠리는 사이 올리비아는 소닉처럼 돌진하며 거대한 바위를 힘껏 차날립니다. 화이트 마스크는 간발의 차로 피합니다. 그러자 화이트 마스크는 닉을 붙잡고 이겼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키즈나는 슉 하고 날아와 화이트 마스크의 얼굴을 정통으로 칩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뽑아내며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말하고는 극적인 핵폭발급 퇴장을 합니다. 모두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잼은 곧바로 대머리 의사 곁으로 달려갑니다. 노인은 자신도 황결병에 걸렸다며 오래 못 살 거라고 말합니다. 건물이 흔들리는 가운데 키즈나는 모두에게 시간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너지는 건물에서 뛰쳐나갑니다. 다음 날 잼은 세상을 떠난 위대한 인물을 애도합니다. 닉은 위로를 건네고 커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몇 방울의 눈물을 닦아낸 후 키즈나는 큰 사건이 마침내 종결되었다고 말하며 그들은 다시 뭉칩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화이트 마스크가 더 큰 조직의 일부일 뿐이라고 일깨워줍니다. 항상 그림자에서 실을 쥐고 있는 흑막이 있고 그들의 고대 무기 비축량으로 그들은 온갖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닉은 초록, 머리에 괴물 같은 여자를 돌아보며 그녀가 이 모든 것에서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묻기도 전에 묻는다고 장난스럽게 그를 짓궂다고 부르며 결속의 검처럼 자신은 전쟁의 검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고 무심하게 밝힙니다. 그날 이후로 생존자들은 백색 가면과의 싸움 후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낸다. 닉은 부러진 낡은 검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조용해지고 어머니가 자신을 장난감처럼 숨겨진 공간에 밀어넣으며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삼촌 아르구스가 있는 곳으로 가는 마차 안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는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아르구스가 배신했다는 외침을 듣는다. 그리고 돈을 챙기고 심지어 숨겨진 공간까지 확인하는 뚱뚱한 남자를 간신히 피한다. 하지만 뚱뚱한 남자가 따라오는 순간 닉은 칼을 든 거구의 남자를 만나 더욱 불운에 처해야 한다. 눈을 감는 순간 거구의 남자는 뚱뚱한 남자를 해치우고 사과한다. 닉은 나중에 그 남자가 자신의 삼촌 아르구스임을 알게 되고 무능력했던 자신과 부모님을 지키지 못한 후회로 그의 제자가 된다. 어떻게 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었을까? 고민하며 닉은 침대에 누워 점점 어두워지는 생각에 잠이 든다. 쏟아지는 빗소리와 가까이서 들리는 아가씨의 노랫소리에 그는 눈을 뜬다. 그녀가 빌려준 우산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그녀의 머리 위에 떨어진다. 그들은 조용하고 달콤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눈다. 한편 잼은 날가바 박사의 진료소를 인수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빈민가 사람들을 도우며 진정한 기쁨을 발견한다. 환자의 미소를 보며 그는 박사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받아들인다. 티아나의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밤잠을 설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내기에서 계속 이기고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다가 소중한 친구가 좋아했을 법한 맛있는 수프를 맛보며 그녀는 그리움에 잠긴다. 다음날 커런은 모두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키즈나는 재미자유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채고 서로의 사생활을 캐묻지 않기로 했던 규칙을 언급합니다. 그 규칙 때문에 일이 끝난 후 서먹해지고 서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밤 키즈나는 병원에 있는 잼을 찾아갑니다. 잼이 키즈나에게 가라고 하자 키즈나는 위험한 지역에서 그의 뒤를 봐주려고 그의 삶에 참견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커런도 들르고 키즈나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커런은 자신 없이 둘이 아침을 먹었다는 것을 알고 바로 화를 냅니다. 거리를 걸으며 여전히 칼리오스를 잊지 못하는 것에 짜증을 냅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것과 같은 사기에 걸린 어린 소녀를 발견하고 그 싸구려 상인에게 한바탕 꾸중을 퍼붓습니다. 바로 그 후 닉과 다른 이들이 그녀를 만나 축제에 초대합니다. 티아나가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자 그녀는 곧바로 동의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니 이전 팀에서 느꼈던 좌절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류와 함께 세계를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드라코니안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바로 그때 올리비아가 난입하여 마왕의 귀환과 화이트 마스크의 연루에 대한 엄청난 뉴스를 전합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모두 자신의 착각이며
자신의 유일한 진짜 재능은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모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커런은 감정이 북받치고 결국 모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잃어버린 용광석에 대해 혼자만 고민해왔다고 고백합니다. 티아나가 그녀에게 그걸 쫓아가도 좋다고 말하지만 이번에는 모두 함께 가야 하고 개인적인 임무를 파티의 일거리로 만드는 건 규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닉이 끼어들어 생존자들은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커런의 기분이 좋아지고 모두 어색한 단체 사진을 찍는 것처럼 손을 들자 하늘의 불꽃놀이가 터집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며 하나의 팀으로서 눈부신 불꽃놀이를 함께 감상합니다. 여기서 영상이 끝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